그의 사후에야 밝혀진 그의 몸의 문구는 충격적이게도 마르트 오 로아였습니다. 한 남자가 스웨덴의 국왕으로 추대되어 보에 올랐는데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 결코 의사 앞에서도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야.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밝혀진 몸 위의 문구는 충격적이게도 왕들에게 죽음을 모르트 오라 이었다지? 프랑스 혁명군 하사관에서 북유럽의 왕이 된 사나이 베르나도트의 기막힌 운명은 이렇게 시작되지. 이 사나이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바로 프랑스 혁명군 장군이 어떻게 스웨덴의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이름하여 장 바티스트 베르나도트. 프랑스 평민 출신의 나폴롱의 원수였던 이 남자가 말이야. 스웨덴의 국왕칼 14세 요한이 되고 심지어 지금 스웨덴 왕실의 창시자가 되었대. 정말 놀랍지 않아? 이야기는 베르나도트가 아주 가난한 평민 출신이었다는 것에서 시작해. 1763년 프랑스 남서부 포라는 곳에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귀족은 아니었어. 7살에 왕립 해군 육전대에 사병으로 입대했지. 이때 나폴롱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로 시작했으니 베르나도트가 얼마나 바닥에서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는 열렬한 공화주의자이자 자코뱅파 지지자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고 전장에서의 용맹함으로 초고속 승진을 해 훗날 알렉상드르 뒤마가 삼총사의 다르타냥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대단했대. 무엇보다 프랑스 혁명이 그에게 엄청난 기회를 줬어. 귀족 장교들이 대거 숙청되면서 평민에게도 진급의 길이 활짝 열렸거든. 그야말로 시대가 만든 영웅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이 베르나도트에게는 평생 가장 껄끄러운 경쟁자이자 동시에 인척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나폴롱이었어. 베르나도트는 나폴롱의 옛 약혼녀였던 데지레 클라리와 결혼하며 보나파르트 가문의 인척이 되었거든. 그 덕에 데지레의 언니인 줄리 클라리는 나폴롱의 형 조제프 보나파르트와 결혼했으니 이쯤 되면 아주 복잡한 가족 관계가 형성된 거야. 정치적으로는 나폴롱과 사사건건 대립했는데 특히 나폴롱의 브리메르 쿠데타를 강력히 비난하고 참여를 거부했지. 심지어 나폴롱 암살 음모에 연루되기도 했지만 대지레의 존재 때문에 나폴롱이 그를 쉽사리 제거하지 못했다고 해. 나폴롱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대. 가족관계만 아니었다면 베르나도트를 총살했을 기회가 3번은 있었다. 정말 얼마나 미웠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지? 그럼 이제 스웨덴의 상황을 좀 들여다볼까? 당시 스웨덴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어. 1809년 핀란드 전쟁에서 패배해 러시아에게 영토의 3분의 1을 할양하는 국가적 트라우마를 겪었지. 국왕 구스타프 4세는 폐위되고 그의 숙부인 칼 13세가 새 국왕으로 즉위했지만 문제는 칼 13세가 고령의 자녀가 없었다는 거야. 후계자가 없었으니 왕위 계승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어. 게다가 덴마크에서 양자로 들였던 왕세자 칼 아우구스트마저 1810년 갑자기 급사해버리면서 스웨덴은 말 그대로 왕실의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었어. 이렇게 위기에 빠진 스웨덴의 한 귀족의 당돌한 제안이 등장해. 스웨덴 귀족 메르네르 남작이 의회의 허락도 없이 홀로 파리로 가서 베르나도트에게 왕세자 자리를 제안한 거야. 그는 귀국 후 체포되기까지 했지만 도대체 왜 베르나도트였을까? 첫째, 베르나도트가 1806년 리베크 전투에서 스웨덴 포로들을 아주 인간적으로 대우해서 스웨덴 군부 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어. 둘째, 그는 유럽 전역에 명성을 떨친 유능한 장군이었지. 셋째, 나폴레옹과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프랑스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 당시 나폴레옹에게는 눈엣가시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인척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 점을 기대한 거지. 베르나도트가 스웨덴의 왕세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나폴레옹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맹세를 요구해.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 프랑스에 칼을 겨누지 않겠다는 맹세였지. 하지만 베르나도트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어. 그는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 폐하께서 제 입장이라면 여기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저를 보내시는 순간 제게 폐하에 대한 의무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웨덴에 대한 의무만 남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령은 그저 체념할 수밖에 없었지. 가시오, 우리의 운명이 그렇다면 따를 수밖에. 이렇게 해서 베르나도트는 스웨덴으로 떠나게 돼.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운명 아니겠어? 스웨덴에 도착한 베르나도트는 칼 요한이라는 이름의 왕세자가 되었고 섭정으로서 나라의 실권을 장악했어. 그는 아주 명확한 원칙에 따라 스웨덴의 외교 정책을 재편했는데 역사가 프랭클린 D. 스콧이 분석한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어. 첫째, 나폴령 제국의 붕괴는 필연적이라는 것. 둘째, 스웨덴의 경제는 나폴레온의 대륙봉 쇄령이 아니라 영국과의 교역에 달려 있다는 것. 셋째, 왕조의 안정을 위해 스웨덴을 위한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었어. 새로운 조국에 대한 그의 헌신이 엿보이는 부분이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바로 나폴레옹의 대륙봉 쇄령 문제였어.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유럽 대륙의 모든 국가에 영국과의 교역을 금지시켰거든. 하지만 당시 스웨덴의 주요 수출품인 철과 목재는 영국이 최대 시장이었어. 대륙봉 세령을 준수하는 건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고, 이는 곧 국민적 지지를 잃는 길이었지. 베르나도트는 여기서 아주 명확한 결심을 해. 나는 나폴레옹의 세관원이 될 생각이 없다. 그는 과감하게 나폴레옹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웨덴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었어. 스웨덴 국민들은 러시아에 복수하고 핀란드를 되찾는 것을 열망했어. 하지만 베르나도트는 이걸 강대국가의 소모전으로 판단했지. 대신 그는 아주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어. 나폴레옹의 동맹국인 덴마크로부터 노르웨이를 획득하는 것이었지. 왜냐하면 이게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자연 국경을 확보하는 길이었고, 군사적으로도 훨씬 달성 가능한 목표였기 때문이야. 심지어 1810년 12월에는 러시아 외교관에게 핀란드는 지리적으로 러시아에 속해야 한다고까지 발언했어. 정말 철저하게 스웨덴의 이익을 계산했던 거지. 결국 나폴레옹의 오판이 베르나도트를 프랑스의 적으로 돌아서게 만들어 1812년 러시아 원정을 앞두고 나폴레옹은 스웨덴의 배후를 의심했어.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군이 스웨덴령 포메라니아를 기습 점령한 거야.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였지. 이 사건은 베르나도트의 엄청난 분노를 샀고 스웨덴의 대중 여론을 결정적으로 반프랑스로 돌려놓았어. 나폴레옹과의 결별을 위한 완벽한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 셈이지. 나폴레옹은 정말 잘못된 수를 둔 거야. 결국 베르나도트는 제6차 대프랑스 동맹에 합류하게 돼. 그리고 북방군 총사령관이 되어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직접 맞서 싸우게 돼. 옛 주군에게 칼을 겨누게 된 거지. 그런데 이 전투에서 정말 운명을 가른 사건이 벌어져. 과거 베르나도트의 지휘를 받으며 그를 존경했던 작생 군대가 프랑스군을 배신하고 연합군 측에 합류한 거야. 이 배신은 전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라이프치히 전투는 나폴레옹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어.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스웨덴은 1814년 킬 조약을 통해 덴마크로부터 노르웨이를 할양받아 동군연합을 이루게 돼. 그리고 1818년 칼 13세가 사망하자 베르나도트는 마침내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국왕 칼 14세 요한으로 정식 즉위하게 돼. 그의 치세는 무려 26년간 이어졌는데 그는 이 기간 동안 평화와 중립 정책을 유지하며 스웨덴의 내정을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을 이룩했어. 한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긴 거지. 이렇게 프랑스 평민 장바티스트 베르나도트가 세운 왕조는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어. 칼 14세 요한을 시작으로 오스카르 1세, 칼 15세, 오스카르 2세, 구스타프 5세, 구스타프 6세, 아돌프를 거쳐 현재 칼 16세, 구스타프 국왕까지. 그가 세운 베르나도테 왕가는 스웨덴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지. 한 평민 출신 군인이 세운 왕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니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어?
그런데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야사가 하나 전해져. 갈 14세 요한이 사망한 후 그의 몸에서 젊은 시절 새긴 문신이 발견되었다는 거야. 그 문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 몰도과, 바로 왕에게 죽음을 이라는 뜻이지. 프랑스 혁명의 열렬한 공화주의자에서 한 왕국의 존경받는 군주가 되기까지 그의 삶 자체가 시대의 거대한 아이러니였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신이 아닐까. 정말 영화 같은 삶이지 않니? Food for thought.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